애기씨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그해 겨울, 눈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의 입이었고, 입보다 무서운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걸어 내려가면 산자락 아래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지요. 그곳은 높은 벼슬아치도 없고 큰 부자도 없는 평범한 고을이었습니다. 봄이면 농사를 짓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며 그렇게 해를 넘기는 곳이었지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동짓달 20날이 넘어서자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송이송이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지더니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었지요. 아침에 치운 눈이 저녁이면 다시 쌓이고 저녁에 쓸어낸 눈이 새벽이면 또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했고 마을 개들조차 짖는 소리를 멈추었지요. 이틀째 되던 날, 고을과 이웃 마을을 잇는 고갯길이 완전히 눈에 묻혀버렸습니다. 말이 지나다니던 길도 사람이 걷던 오솔길도 모두 하얀 눈 속에 자취를 감추었지요. 길이 끊기면 사람의 발길도 끊기는 법입니다. 장을 보러 가던 아낙네들은 발길을 돌렸고 먼 길 떠나려던 행상들은 여관에 묵으며 날씨를 원망했습니다. 눈은 사람의 사정을 가리지 않고 내렸고 고을은 점점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갔지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눈은 여전히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언제쯤 이 눈이 멎을지 걱정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장작을 아꼈으며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폭설이 단순히 길만 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두 사람의 운명까지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눈은 쌓이고 말은 돌고 체면은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이 고을에 돌쇠라는 머슴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상거태생으로 20해를 넘겨 살아오는 동안 제 이름보다 야 소리를 더 많이 들으며 자랐지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돌쇠를 낳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밥을 얻어먹고 잠자리를 얻어 자며 컸습니다. 10살이 되자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작했고 2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머슴으로 살고 있었지요. 돌쇠의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저 그런 얼굴이었지요. 키는 보통보다 조금 컸고 어깨는 제법 넓었습니다. 힘은 장정둘 몫은 했으나 말은 10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말 없는 놈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돌쇠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침 인사도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신했고 일을 마친 뒤에도 수고했네 한마디면 좋겠지요. 웃는 일도 드물었고 화내는 일은 더욱 없었습니다. 돌쇠가 말을 아낀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양반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주인 마님의 비녀가 없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 집 하인들이 돌쇠를 도둑으로 몰았지요. 돌쇠는 아니라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100번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비녀는 마님의 옷궤에서 나왔다지만 이미 돌쇠는 도둑놈이라는 소문과 함께 그 마을을 떠난 뒤였지요. 그 일 이후로 돌쇠는 더욱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화를 부르고 변명을 하면 오히려 의심을 산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지금 돌쇠가 일하는 집은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벼슬은 없었지만 고을에서 제법 이름 있는 양반이었고 논밭을 몇 마지기 가지고 있었지요.
돌쇠는 그 집에서 1년째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 사람들은 돌쇠를 괜찮은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말은 없어도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꾀를 부리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돌쇠는 늘 눈을 아래로 깔고 다녔습니다. 주인 어른을 보면 고개를 숙였고 주인 마님을 보면 더욱 고개를 낮췄지요. 다른 하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쉬는 날에도 혼자 사랑채 뒤편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머슴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말없이 일하고 조용히 밥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머슴의 운명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돌쇠도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속엔 말하지 못한 생각들이 쌓여 있었고 밤이면 혼자 한숨을 쉬기도 했지요. 언젠가는 제 집을 가지고 제 논밭을 일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무슨 꿈이냐고 스스로를 다잡곤 했지요. 그렇게 돌쇠는 눈 내리는 그 겨울까지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고을 북쪽 끝자락에 윤씨 과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윤씨는 23세 혼인을 했고 26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혼인한 지 겨우 3년 만에 남편을 잃은 것이지요. 남편은 봄철 농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흘을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의원은 고름이 뱃속에 찼다고 했지만 윤 씨는 그저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윤 씨는 아직도 상복을 완전히 벗지 못했습니다. 겉옷은 평상복으로 바꿨지만 속적삼만큼은 여전히 흰색이었지요. 머리에 꽂는 비녀도 화려한 것은 피했고 옷 색깔도 짙은 남색이나 회색만 골라 입었습니다. 윤 씨의 집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작은 곳간 하나가 전부였지요. 마당도 좁았고 담장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 안이 늘 활기찼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웠고 저녁이면 부부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 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윤 씨는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말을 걸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았지요. 가끔 이웃 아낙네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었지만 윤 씨는 짧게 대답하고는 이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를 차가운 과부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없으며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윤 씨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웃 마을의 호랍이 하나가 중매쟁이를 보냈습니다. 재혼을 하라는 것이었지요. 윤 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직 남편 제사도 제대로 못 지냈는데 무슨 재혼입니까? 그 뒤로도 몇 번 더 혼담이 들어왔지만 윤 씨는 모두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가 정절을 지키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윤 씨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아직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남편이 앉던 자리가 있었고 안채 벽에는 남편이 써준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들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하지만 과부로 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논밭이 몇 마직이 있었지만 여자 혼자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농번기가 되면 품앗이로 일손을 빌렸고
김진사 댁에서 머슴을 하루 이틀씩 빌려 쓰곤 했지요. 돌쇠가 윤 씨 집에 온 것도 그런 연유였습니다. 지난 가을 추수철에 김진사 댁에서 돌쇠를 사흘 동안 빌려주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일했고 시키는 대로 했으며 품값도 제대로 받지 않았지요. 윤 씨는 그런 돌쇠가 괜찮았습니다. 말이 없으니 편했고 일을 잘하니 믿음이 갔으며 무엇보다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로도 윤 씨는 가끔 김진사 댁에 부탁해 돌쇠를 빌려 썼습니다. 장작을 패야 할 때, 지붕을 손볼 때, 곳간을 정리할 때마다 돌쇠가 왔고 묵묵히 일을 해냈지요. 두 사람 사이의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일을 시켰고 돌쇠는 일을 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해 겨울 눈이 사흘째 내리던 날, 두 사람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그어지게 됩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지요. 그날도 돌쇠는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댁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사랑채 앞 눈을 쓸고 곳간 지붕에 쌓인 눈을 털어냈지요. 손은 꽁꽁 얼었지만 돌쇠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김진사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나리. 윤씨 댁에 다녀오너라. 이 눈에 혼자 계신 과부 댁이 걱정되는구나. 김진사는 장작 한 짐을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윤씨 댁에 전해주라는 것이었지요.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장작을 짊어졌습니다. 다녀와서는 저녁까지 윤씨 댁일을 거들어주고 오너라. 이 눈에 여자 혼자 무슨 일을 하겠느냐. 예, 나리. 돌쇠는 장작을 지고 윤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길은 발목까지 빠질 정도로 깊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윤씨 댁에 도착하자 윤씨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게. 김진사 나리께서 보내셨습니다. 돌쇠는 장작을 내려놓고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윤씨는 안채로 들어갔다가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가져왔지요. 춥겠네. 이것부터 마시게. 감사합니다. 돌쇠는 숭늉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뱃속으로 퍼졌지요. 오후 내내 돌쇠는 일했습니다. 마당 눈을 치우고 장작을 패고 지붕에 쌓인 눈을 털어냈습니다. 윤 씨는 가끔 밖으로 나와 돌쇠를 바라보았지만 말은 걸지 않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온통 하얗게 덮여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바람도 함께 불어와 눈을 사정없이 휘몰아쳤습니다. 돌쇠는 일을 마치고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김진사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대문을 열자마자 돌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왔던 그 길이 완전히 눈에 묻혀버린 것이지요.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눈을 뚫고 가야 할지, 잠시 기다렸다가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윤 씨가 대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윤 씨는 눈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윤 씨의 치마폭을 휘감아 날렸지요. 이 눈에 어찌 가겠나. 길도 보이지 않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긴. 나가면 10걸음도 못 가 넘어질 게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돌쇠는 머슴이었습니다. 주인 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윤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면
길은 더 보이지 않을 게야. 그때 나서면 산속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네. 하오나, 오늘은 여기서 묵어가게. 내일 아침 눈이 그치면 그때 가도 늦지 않아. 돌쇠는 난처했습니다. 과부 댁에서 밤을 샌다는 것은 머슴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지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윤 씨에게도 자신에게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말도 맞았습니다. 이 눈을 뚫고 가다가는 정말 길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돌쇠가 망설이는 사이 윤 씨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사랑채에 불을 지펴 놓았네. 들어가서 몸이나 녹이게. 저녁도 먹어야지. 윤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쇠는 눈 내리는 대문 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돌쇠가 윤 씨 댁에서 밤을 보내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훈훈한 온기가 돌쇠를 감쌌습니다. 화롯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방 한쪽에는 이불까지 깔려 있었지요. 윤 씨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불가에 앉아 꽁꽁 언 손을 녹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불 앞에 앉으니 조금씩 기운이 돌았지요. 잠시 후 윤 씨가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배고플 테니 이것부터 먹게. 밥상에는 따끈한 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윤 씨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눈이 그칠 게야. 그때 떠나도 늦지 않아. 예. 사랑채에서만 지내게. 안채 쪽으로는 오지 말고. 예, 마님. 윤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혼자 남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은 따뜻했고 국은 구수했지만 돌쇠의 마음은 편치 않았지요. 과부 댁에서 밤을 샌다는 것. 그것은 머슴으로서 남자로서 조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랑채에서만 지낼 것. 안채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떠날 것. 밥을 다 먹고 돌쇠는 밥상을 문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요. 바람이 처마를 울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돌쇠는 잠들려 애썼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는 것도 불편했지만 무엇보다 과부 댁에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지요. 안채 쪽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윤 씨도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 집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키며 말입니다. 이 밤에 나가면 탈날 게다. 오늘은 하룻밤 머물러 가게. 그 말엔 정이 없었고 대신 체면이 있었다. 이 장면은 이미 5챕터에서 처리했으니 6챕터는 밤의 분위기와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그려야 합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돌쇠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처마 끝에서 들려왔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었지요. 화롯불은 점점 약해졌지만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과부 댁에서 밤을 샜다는 소문이 나면 윤 씨에게 누가 될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떠나야 한다. 돌쇠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여는 소리였지요. 돌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지요. 돌쇠는 황급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사랑채 문 앞에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고 있나? 아닙니다, 마님. 문 좀 열어주게. 돌쇠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윤 씨가 솜이불 하나를 안고 서 있었지요. 밤이 추울 게야. 이불이 하나로는 부족할 테니 이것도 덮게. 윤 씨는 이불을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받아들였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화롯불도 약해졌구나. 윤 씨는 방 안으로 들어와 화롯불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며 방 안을 밝혔지요. 돌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과부가 한밤중에 사랑채로 온 것, 그것만으로도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불을 지핀 뒤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눈이 그칠 게야. 그럼 그때 떠나게. 예, 마님. 윤 씨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지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돌쇠. 예, 마님. 고맙네. 오늘 수고했어. 그 말을 남기고 윤 씨는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안채 문 닫는 소리가 들렸지요. 돌쇠는 윤 씨가 두고 간 이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불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윤 씨가 쓰던 이불인 듯 했지요. 돌쇠는 이불을 펼쳐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마음도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흐리게 만들 것만 같았으니까요. 돌쇠는 다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었고 눈은 계속 내렸으며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눈은 멎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지만 적어도 눈은 내리지 않았지요. 이제 떠날 수 있겠구나. 돌쇠는 이불을 개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밤사이 또 눈이 쌓여 무릎까지 빠질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눈을 치우고 있는데 안채 문이 열렸습니다. 윤 씨가 나왔지요. 벌써 일어났나? 예, 마님. 눈이 그쳐서 곧 떠나려 합니다. 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또 내릴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지금 가면 해 지기 전에 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지요. 아침 먹고 가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빈속에 이 추위를 어찌 견디겠나. 잠깐만 기다리게. 윤 씨는 안채로 들어갔다가 곧 아침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구운 생선까지 있었지요. 돌쇠는 사양했지만 윤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서 먹게. 시식기 전에. 돌쇠는 어쩔 수 없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윤 씨는 맞은편에 앉아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혼자 먹기 민망하니 나도 함께 먹겠네.
윤 씨도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돌쇠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과부와 머슴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 조심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 씨는 태연했습니다. 밥이 입에 맞나? 예, 맛있습니다. 다행이네. 혼자 먹는 밥이라 정성이 없어서 걱정했네. 아닙니다. 충분히 맛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지요. 윤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돌쇠는 가족이 없나? 예, 마님.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나?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은 익숙해졌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지지. 그 말 속에는 윤 씨 자신의 처지도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의 외로운 말입니다. 돌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밥을 다 먹자 윤 씨가 밥상을 치웠습니다. 이제 가야겠네. 예, 마님. 조심해서 가게. 길이 미끄러울 테니. 예.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는 짐을 챙겨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가 뒤따라 나왔지요. 대문 앞에서 돌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님, 혹시 또 일손이 필요하시면 김진사댁에 말씀하십시오. 그래. 고맙네. 돌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니 윤 씨가 여전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 쌓인 마당에 혼자 서 있는 윤 씨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도 무거웠지요. 그것이 마지막일 거라고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돌쇠가 김진사댁에 돌아오자 주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사히 왔구나. 윤 씨 댁은 괜찮던가? 예, 날이. 별일 없으셨습니다. 그래. 이 눈에 혼자 계신 과부 댁이 걱정되었는데 내가 다녀와 줘서 다행이구나. 김진사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인들은 달랐지요. 돌쇠가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같은 머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돌쇠야, 들었어. 내가 윤 씨 댁에서 밤을 샜다며? 돌쇠는 대답하지 않고 장작을 팼습니다. 과부 댁에서 하룻밤을 샜다니 부럽구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 일도 없었네. 아무 일도 없다고. 과부와 머슴이 한 집에서 밤을 샜는데.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그 머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네. 눈 때문에 못 떠났을 뿐이야. 머슴은 픽 웃으며 물러섰습니다. 그래, 그래. 내 말을 믿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사랑채 뒤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다른 하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돌쇠, 주인 나리께서 부르신다. 돌쇠는 사랑채로 갔습니다. 김진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요. 돌쇠야. 예, 나리. 소문이 좋지 않구나.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윤 씨 댁에서 밤을 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하더구나. 죄송합니다. 나리.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과부 댁 체면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나리. 앞으로 윤씨 댁 일은 다른 머슴에게 시키겠다. 내가 가면 소문이 더 커질 테니. 돌쇠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이 참 무섭구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돌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윤 씨에게 누가 될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과부와 머슴이 한 집에서 밤을 샜다는 것만으로 온갖 소문이 퍼질 것이었지요.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괜찮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윤 씨 댁에서 머슴이 밤을 샜다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둘이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았지요.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윤 씨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도, 그녀에게 누가 되었다는 것도 모두 돌쇠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윤 씨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을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요. 윤 씨가 지나가자 이야기를 멈추고 윤 씨가 멀어지면 다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은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안채 방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지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윤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사랑채에만 있었고 윤 씨는 안채에만 있었지요. 단 한 번 이불을 가져다 준 것 외에는 가까이 간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남자를 집에 재웠다는 것만으로 온갖 말이 나돌았지요. 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돌쇠를 재울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날 저녁 윤 씨는 안채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었고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문득 돌쇠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 없는 머슴. 묵묵히 일하고 조용히 밥을 먹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던 사람. 윤 씨는 돌쇠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김진사 댁에서 구박을 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윤 씨는 돌쇠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만나면 소문은 더 커질 것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씨 집 대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가 나가보니 장작 한 짐이 대문 옆에 쌓여 있었지요.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알았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장작을 패는 솜씨를 보면 알 수 있었지요. 가지런하게 잘린 나무, 정성스럽게 쌓인 모습. 돌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장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눈에 만났던 그 밤 이후로 처음 짓는 미소였지요. 그 뒤로도 가끔 윤 씨 집 앞에 장작이 놓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장작이었고 때로는 쌀 한 대였으며 한 번은 구운 고구마 몇 개였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선물들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정월대보름이 지나고 봄 기운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고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봄맞이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겨울 내내 떠돌던 소문들도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김진사댁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농사철이 되자 할 일이 더 많아졌지요. 논을 갈고 밭을 고르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날이. 윤씨 댁에서 사람을 보냈다. 논을 갈아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더구나. 돌쇠의 가슴이 뛰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날이. 소문은 다 잊혀졌을 테니 이제는 괜찮겠지. 가서 일 좀 도와주고 오너라. 예, 날이. 돌쇠는 농기구를 챙겨 윤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침착했지요. 윤씨 댁에 도착하자 윤씨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왔나? 예, 마님. 두 사람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을 보는 순간 무언가 통하는 것이 있었지요. 돌쇠는 논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소를 몰며 논을 갈았지요. 윤 씨는 집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윤 씨가 점심을 가지고 논으로 왔습니다. 배고플 테니 잠시 쉬게. 예, 마님. 두 사람은 논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 씨가 준비한 점심은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나물 몇 가지였지요. 드시게. 감사합니다. 돌쇠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도 옆에 앉아 밥을 먹었지요. 한참을 말없이 먹다가 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작 고마웠네. 돌쇠는 밥 먹는 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무 패는 솜씨를 보면 알지. 내가 아니면 그렇게 못해.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몰래 두고 가서. 아니야. 고마웠어. 겨울 내내 그 장작으로 따뜻하게 지냈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소문 때문에 힘들었지. 괜찮았습니다. 거짓말. 힘들었을 게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나도 힘들었네. 사람들 입이 참 무섭더구나.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던 거지. 윤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쇠도 따라 미소를 지었지요. 그 순간 봄바람이 불어와 윤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햇살이 윤 씨의 얼굴을 비추었고 돌쇠는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아름다웠습니다. 슬픔을 간직한 과부였지만 봄 햇살 아래서 미소 짓는 그녀는 한 송이 꽃 같았지요. 돌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돌쇠는 애써 그것을 눌렀습니다. 일 마저 하겠습니다. 돌쇠는 일어나 다시 논으로 갔습니다. 윤 씨는 논둑에 앉아 한참 동안 돌쇠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해질 무렵 돌쇠는 일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대문 앞에서 돌쇠를 배웅했지요. 수고했네. 덕분에 논이 잘 갈렸어. 별 말씀을요. 다음에 또 부탁해도 되겠나?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돌쇠는 윤 씨 댁에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허락을 받아 농사일을 도와주러 갔지요. 모내기를 하고 밭을 메고 지붕을 고치고 담장을 손보았습니다. 윤 씨도 돌쇠를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점심을 챙겨주고 쉬라고 권하고 가끔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농사철에 일손을 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지붕을 고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했지요. 윤 씨가 달려왔습니다. 괜찮나? 예, 괜찮습니다. 어디 보자. 윤 씨는 돌쇠의 발목을 살폈습니다. 조금 부어 있었지요. 이러면 안 되겠어. 안으로 들어가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어서 들어가. 윤 씨는 돌쇠를 부축해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돌쇠가 안채에 들어간 것이 말입니다. 윤 씨는 돌쇠를 방에 앉히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찜질을 하게. 윤 씨가 직접 수건을 돌쇠의 발목에 대주었습니다. 돌쇠는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게. 내가 어찌하겠나. 윤 씨의 손이 돌쇠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돌쇠에게는 뜨겁게 느껴졌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윤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좀 낫나? 예, 많이 나았습니다. 오늘은 일 그만하고 쉬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돌쇠는 일어서려 했지만 윤 씨가 막았습니다. 쉬라고 했네. 몸을 다치면 나중에 더 힘들어. 돌쇠는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 씨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돌쇠에게 건넸지요. 마시게.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함이 흘렀지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쏟아지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너는 참 말이 없구나. 예.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나? 말을 하면 화를 부르는 것 같아서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이 그렇지. 말 많으면 탈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윤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쇠가 먼저 질문을 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외롭지. 윤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외로워. 말할 사람도 없고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없어. 그렇군요. 너도 외롭겠지. 예. 우리 참 닮았네. 윤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윤 씨를 다시 보았습니다. 과부라는 이름, 혼자 사는 여자라는 낙인,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여자를 보았지요.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을. 돌쇠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머슴과 과부, 두 사람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이미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보리가 익어가고 논에는 파란 모가 자라고 있었지요.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농사일에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윤씨 댁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저녁 먹고 가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준비했네. 혼자 먹기 아까운데 함께 먹지 않겠나. 돌쇠는 망설였지만 윤씨의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안채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날은 어둑어둑 저물어가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 그렇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나? 윤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꿈이 없나? 꿈은 머슴에게는 사치입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누구에게나 꿈은 있어야 해. 마님은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윤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외롭지 않게 살고 싶네. 그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 있는 윤 씨의 모습이 한없이 쓸쓸해 보였지요. 마님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지요. 윤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돌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와 윤 씨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장 밖에 누군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급히 일어나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윤 씨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저녁에 안채에서 말입니다.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돌쇠.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윤 씨 댁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 씨 과부가 머슴과 저녁까지 함께 먹었다더라. 안채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었다지 않나. 아무리 과부라지만 체면이 있지.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밤늦게까지 함께 있었다로 바뀌었고 급기야는 둘이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는 말까지 나왔지요. 김진사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게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날이. 내가 윤씨 대기를 도와주라고 했지.
저녁까지 먹으라고 한 적은 없다. 죄송합니다. 소문이 이렇게 커지면 윤 씨 댁은 어찌 되겠느냐. 과부 댁 체면을 생각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김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윤 씨 댁에 가지 마라. 이미 소문이 커져서 내가 가면 더 나빠질 거야. 예, 나리.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윤 씨 댁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더욱 심한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손가락질했고 아낙네들은 윤 씨를 외면했지요. 두 사람 사이의 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윤 씨를 볼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의 명령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윤 씨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윤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돌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사랑채 뒤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돌쇠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마님. 쉿. 조용히. 윤 씨는 돌쇠를 사랑채 뒤편 그늘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에 어찌? 너를 보고 싶었어. 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위험합니다. 누가 보면 알아.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 윤 씨는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문 때문에 힘들지. 괜찮습니다. 거짓말. 나도 힘들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 마을에 나가면 모두들 피해.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둘 다 조심하지 못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 나는. 윤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지요. 돌쇠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입니다. 마님. 응. 저도 마님을 생각합니다. 그 말에 윤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머슴이고 마님은 양반집 마님입니다.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마님, 저 때문에 마님의 명예가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명예 같은 건 이미 없어. 사람들은 이미 나를 욕하고 있어. 그래도 안 됩니다. 돌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떠나야 합니다. 뭐라고? 이 고을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소문도 잦아들 겁니다. 안 돼. 윤 씨가 돌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제발. 마님. 너마저 가면 난 정말 혼자야.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쇠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는 것이 윤 씨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돌쇠는 윤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꼭 가야만 하나? 예. 윤 씨는 한참을 돌쇠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윤 씨는 돌아섰습니다. 잘 가. 그리고 건강하게. 윤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돌쇠는 울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며칠 후 고을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40줄로 보이는 그 사내는 장사치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지요. 사내는 주막에 자리를 잡고 고을 사람들에게 술을 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캐냈습니다. 이 고을에 젊은 과부가 산다지요. 윤 씨 댁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요. 그 집이 어디 있소? 북쪽 끝자락에 있습니다만 왜 물으십니까? 사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별 뜻 없소. 그냥 궁금해서 말이오. 사내는 윤 씨 댁을 찾아갔습니다. 윤 씨가 대문을 열자 사내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장사치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과부 댁에 좋은 물건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팔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희 집에는 팔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남편 어른께서 남기신 물건은 없으신지요? 윤 씨는 불쾌했습니다.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윤 씨가 문을 닫으려 하자 사내가 문을 막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급히 문을 닫으실 것 없지 않습니까? 비키십시오. 들으니 과부 댁에서 머슴과 무슨 일이 있었다지요.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혼자 사시는 과부 댁에 머슴이 드나들었다고. 나가십시오. 화내실 것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사내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면 제가 좋은 자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양에 큰 기방이 있습니다. 젊고 예쁜 과부라면 충분히 환영받을 겁니다. 윤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관가에 고하겠습니다. 허허, 관가에 고하시겠다고요? 과부가 머슴과 노란한 것을 관가에서 알면 누가 더 곤란하겠습니까? 사내의 말에 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차라리 한양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나가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사내를 밀쳤습니다. 사내는 비틀거리다가 넘어졌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윤 씨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사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퍼부었지만 윤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소문이 자자하다. 관가에서 알면 곤란하다. 윤 씨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관가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과부가 남자와 어울렸다는 죄목으로 벌을 받게 될까?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습니다. 밤은 깊었고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관아에 나졸이 나타났습니다. 윤 씨 댁이 어디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온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나졸은 윤 씨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 씨 과부, 나오시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과부가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발이 들어왔소. 관하로 함께 가시오. 뭐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여부는 관하에서 밝혀질 것이오. 어서 따라오시오. 윤 씨는 어쩔 수 없이 나조를 따라 관하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지요. 저것 봐라. 결국 관하까지 갔구나. 아무리 과부라지만 체면도 모르고 머슴과 놀아났으니 당연한 일이지. 관하에 도착하자 사또가 윤 씨를 신문했습니다. 내가 윤 씨냐?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몇 해나 되었느냐? 2년입니다. 그동안 김진사댁 머슴 돌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고발이 있었다. 사실이냐?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돌쇠가 내 집에 드나든 것은 사실이냐? 농사일을 도와주러 왔을 뿐입니다. 밤에도 함께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변명 말거라. 과부가 남자를 집에 재우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사또는 호통을 쳤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지요. 일단 돌아가거라.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것이다. 윤 씨는 관하를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씨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윤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문에 붉은 글씨로 욕설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음탕한 과부. 윤 씨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윤 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아에 끌려갔다가 왔다는 소식, 대문에 욕설이 적혀 있다는 소식. 돌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돌쇠는 몰래 윤 씨 댁으로 갔습니다. 대문에 붉은 글씨를 보자 돌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돌쇠는 물을 길어다가 글씨를 지웠습니다. 한참을 문지르고 닦았지요. 안채에서 윤 씨가 나왔습니다. 돌쇠, 마님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가 마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윤 씨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의 냉대와 비난 속에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지요. 돌쇠, 예, 마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돌쇠는 고개를 들어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돌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머슴의 신분이든 세상의 비난이든 무엇이 와도 윤 씨를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돌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그 악한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관아 나졸 둘을 데리고 왔지요. 윤 씨 과부, 문 여시오. 윤 씨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사내와 나졸들이 서 있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내가 나섰습니다. 윤 씨, 저번에 제 제안을 거절하셨지요? 그런 제안은 들은 적도 없습니다. 허허,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관아에서도 이 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나졸 하나가 말했습니다. 윤 씨,
이 사람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신다. 좋은 기회 아니냐? 무슨 빚 말씀이십니까? 저는 빚이 없습니다. 사내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내 남편이 생전에 제게 돈을 빌렸소. 증서가 여기 있소. 윤 씨는 그 종이를 받아보았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하지만 윤 씨는 그런 빚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남편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증서가 여기 있는데 무슨 거짓말이오? 빚을 갚든지 아니면 집을 내놓든지 하시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오. 한양으로 가서 일하시면 빚을 탕감해 드리겠소. 윤 씨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관아에서 집을 압류할 것이요. 나졸이 나섰습니다. 윤 씨,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빼앗길 것이요. 차라리 이 사람 말을 듣는 게 낫지 않겠소. 윤 씨는 절망했습니다. 집마저 빼앗긴다면 윤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돌쇠. 돌쇠는 사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빚 제가 갚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얼마입니까?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은자 50냥이요.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이냐? 구해오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허허, 웃기는 일이로군. 머슴 주제에 은자 50냥을 구한다고?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소. 열흘을 주겠소. 열흘 안에 돈을 가져오시오. 못 가져오면 윤 씨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는 거요. 알겠습니다. 사내와 나졸들은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돌쇠를 붙잡았습니다. 돌쇠, 은자 50냥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방법을 찾겠습니다. 방법이 어디 있겠어. 포기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돌쇠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돈을 구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슴에게 은자 50냥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요. 돌쇠는 고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머슴이 무슨 돈을 빌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과부 일에 끼어들지 말고 내 일이나 해. 돌쇠는 절망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지만 돌쇠가 모은 돈은 은자 5냥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김진사가 측은히 여겨준 돈이었지요. 여드레째 되던 날 돌쇠는 윤 씨를 찾아갔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 제가 무능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돌쇠, 나는 한양으로 갈 거야.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저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집도 빼앗기고 갈 곳도 없어. 마님,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한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윤 씨는 돌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돌쇠,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마님,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 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너까지 망칠 수는 없어. 저는 상관없습니다. 마님만 무사하시면.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그 악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나졸 둘도 함께였지요. 열흘이 지났소. 또는 준비했소.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허허, 그럴 줄 알았소. 그럼 이제 윤 씨는 나와 함께 가야겠소. 잠깐, 윤 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돌쇠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돌쇠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사내는 비웃었습니다. 좋소. 그 머슴에게는 관심도 없소. 윤 씨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 잘 살아. 그리고 나를 잊어. 마님. 윤 씨는 사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돌쇠는 윤 씨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졸들이 막았습니다. 비켜라, 머슴. 돌쇠는 나졸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나졸이 덤벼들어 돌쇠를 제압했지요. 마님, 마님. 돌쇠는 소리쳤지만 윤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걸어갔습니다. 돌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으아. 돌쇠의 절규가 고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쇠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지요. 돌쇠는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무력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윤 씨를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윤 씨 댁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진사였습니다. 돌쇠야, 일어나거라. 나리, 내가 한양으로 가는 윤 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돌쇠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하지만 내가 큰 결심을 해야 한다. 무슨 결심입니까? 김진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씨와 혼인을 해야 한다. 예. 과부가 재혼을 하면 그 빚은 새 남편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머슴인 내가 혼인을 하려면 김진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양인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저는 산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원래 양인이었어. 돌쇠는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의 아버지는 김씨성을 가진 양반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하고 가문에서 쫓겨나 떠돌다가 세상을 떠났지. 내 어머니는 그 사실을 숨기고 너를 낳았고, 그럼 저는 양인이다. 증명할 문서도 내가 가지고 있다. 돌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양인이었다니. 하지만 날이 윤 씨 마님은 양반집 마님이고 저는 신분이 중요하냐? 지금은 윤 씨를 구하는 게 먼저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아침 관하로 가자. 혼인신고를 하고 내 신분을 증명하면 그 악한 사내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다. 돌쇠는 일어섰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긴. 윤 씨를 잘 모셔라. 그게 나에 대한 보답이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윤 씨를 구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와 김진사는 관하로 갔습니다. 사또 앞에서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사또 날이 중요한 사실을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 돌쇠는 원래 양인 신분입니다. 여기 증명할 문서가 있습니다. 김진사는 낡은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돌쇠의 아버지가 양반이었다는 기록과 돌쇠가 적자라는 증명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 사실이요? 예, 사또 나리. 돌쇠의 아버지 김한술은 저희 김씨 문중의 일원이었습니다. 다만 집안 사정으로 떠돌다가 세상을 떠났을 뿐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쇠는 양인이 맞구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겠습니다. 돌쇠가 윤 씨와 혼인하기를 원합니다. 혼인이라? 예. 윤 씨는 과부이고 돌쇠는 양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윤 씨의 뜻은 어떠하오?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윤 씨는 어디 있습니까? 사또는 나조를 불렀습니다. 윤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나졸이 나가더니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사또 날이 윤 씨는 아직 한양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을 주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장 데려오너라. 나졸은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막에서 윤 씨는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악한 사내가 윤 씨를 감금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조용히 해. 내일 아침 한양으로 출발할 거야. 바로 그때 나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윤 씨를 당장 놓아라. 사내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사또 나리께서 윤 씨를 데려오라 하셨다. 나졸들은 윤 씨를 구출했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나졸을 따라갔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윤 씨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돌쇠, 마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윤 씨, 돌쇠가 너와 혼인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내 뜻은 어떠하냐? 윤 씨는 놀랐습니다. 혼인이라니요. 김진사가 설명했습니다. 윤 씨, 돌쇠는 양인 신분입니다. 내가 돌쇠와 혼인하면 그 악한 사내의 빚 독촉을 막을 수 있소. 정말입니까? 그렇소. 법적으로 내가 재혼하면 이전 남편의 빚은 새 남편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소. 하지만 돌쇠가 양인 신분을 증명했으니 그 빚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소. 윤 씨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도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돌쇠와 혼인하겠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지금 당장 혼인 신고를 접수하겠다. 바로 그때 그 악한 사내가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사또 날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누구냐? 저는 윤 씨의 빚을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빚이라. 그 증서를 보자. 사내는 빚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증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증서 이상하구나. 무엇이 이상합니까? 도장 자국이 너무 선명하다. 2년이나 지났다면 먹물이 바래야 하는데 이건 최근에 찍은 것 같구나.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도 이상하다. 2년 전 종이라면 누렇게 변해야 하는데 이건 새 종이구나. 사또는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은 위조 문서다. 내가 거짓 증서를 만들어 윤 씨를 속였구나. 아, 아닙니다. 나졸들아, 이자를 잡아라. 나졸들이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사또 날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위조 문서를 만들고 과부를 협박한 죄, 곤장 50대에 처하고 3년 유배형에 처한다. 사내는 끌려나갔습니다. 관아는 고요해졌습니다. 사또는 돌쇠와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너희 둘의 혼인을 정식으로 인정하겠다. 오늘부터 너희는 부부다. 돌쇠와 윤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요. 머슴과 과부, 세상이 손가락질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정식 부부가 된 것입니다. 김 진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잘 살아라. 돌쇠는 김 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 일어나거라. 이제 너는 양인이다. 무릎 꿇을 필요 없다. 돌쇠는 일어섰습니다. 윤 씨는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돌쇠.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관아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제 손가락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부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비난할 이유가 없었지요. 돌쇠와 윤 씨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눈 내리던 그 겨울밤, 넘어서는 안 될 선 앞에서 망설이던 두 사람. 이제 그 선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비난을 넘어 두 사람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악한 사내는 곤장을 맞고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관아 앞에서 공개적으로 곤장을 맞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지켜보았지요. 저런 나쁜 놈, 과부를 속이다니, 거짓 증서까지 만들었다니, 정말 악독하구나. 사람들은 사내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얼마 전까지 윤 씨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지요. 돌쇠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사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지만 돌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만 나쁜 것일까?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윤 씨를 손가락질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씨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돌쇠를 보자 윤 씨는 미소를 지었지요. 왔어. 예. 저 나쁜 사람 벌 받았다지. 예. 곤장 맞고 유배 갔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그래야 마땅하지. 하지만 윤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윤 씨는 빨래를 다 널고 돌쇠 옆에 앉았습니다. 돌쇠, 미안해.
무엇이 미안하십니까? 너를 이런 처지로 만들어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양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 다른 양반집 교수와 혼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 같은 과부와 혼인했잖아. 돌쇠는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마님과 혼인한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윤 씨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었지요. 돌쇠, 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마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 농사 짓고 밥 먹고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어.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식 부부니까요. 윤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소식이 퍼졌습니다. 돌쇠가 김씨 문중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김 진사가 돌쇠를 문중회의에 데려갔고 어른들 앞에서 돌쇠의 신분을 증명했습니다. 이 돌쇠는 우리 김씨 문중의 일원입니다. 비록 불운한 사정으로 떠돌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돌쇠를 받아들였습니다. 내 아버지 김한수를 기억한다. 불운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내가 돌아와 다행이구나. 돌쇠는 문중 어른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김씨 가문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거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양인 김돌쇠, 김씨 문중의 일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김돌쇠 어른, 안녕하십니까? 윤씨 댁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돌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을 보는 것이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일 때는 손가락질하다가 양인이 되니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윤 씨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돌쇠는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진사가 돌쇠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너도 양인이니 어른이라고 부르거라. 황송합니다. 김 진사는 쌀 한 가마와 무명 몇 피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신혼 살림에 보태 쓰거라. 감사합니다. 잘 살아라, 두 사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 거라. 돌쇠와 윤 씨는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김 진사가 돌아간 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시네. 그렇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우리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돌쇠와 윤 씨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봄이 오면 논을 갈고 여름이 오면 모를 심고 가을이 오면 추수를 했지요. 겨울이 오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하게 겨울을 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 서로를 아꼈습니다. 돌쇠는 윤 씨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윤 씨는 돌쇠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봄날 윤 씨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돌쇠, 내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 돌쇠는 놀라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응.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입맛이 없어. 돌쇠는 윤 씨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아이잖아. 의원을 불러 확인해 보니 정말 윤 씨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돌쇠 어른, 축하합니다. 윤 씨 댁, 건강한 아이 낳으십시오. 돌쇠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였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윤 씨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돌쇠는 윤 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괜찮아. 나는 튼튼해. 그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돌쇠는 윤 씨가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했고,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윤 씨는 돌쇠의 그런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우스웠습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여자들은 다 이렇게 아이를 낳아. 하지만 괜찮아. 나를 믿어. 겨울이 왔습니다. 그해 겨울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1년 전 돌쇠가 처음 윤 씨 댁에서 밤을 샌 그 겨울처럼 말입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윤 씨가 산기를 느꼈습니다. 돌쇠, 아이가 나올 것 같아. 돌쇠는 황급히 산파를 불러왔습니다. 산파가 윤 씨를 돌보는 동안 돌쇠는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제발 무사하시길. 제발. 돌쇠는 하늘에 빌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산파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돌쇠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윤 씨가 아기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돌쇠, 우리 아들이야.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돌쇠와 윤 씨의 피를 이은 아이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돌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를 가운데 두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른. 아이 이름은 지었느냐? 돌쇠와 윤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입니다. 어른께서 지어 주십시오. 김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에 인연이 시작되었으니 설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김설. 좋은 이름입니다. 눈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자라길 바란다. 그렇게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김설. 돌쇠와 윤 씨의 아들, 눈 내리는 밤의 기적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돌쇠는 눈을 갈고 윤 씨는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는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보았습니다. 아기는 윤 씨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고 돌쇠는 윤 씨의 어깨에 기대 있었지요. 행복해, 돌쇠. 저도 행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줄 알았겠어. 그렇습니다. 모두 기적입니다.
윤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 돌아가신 우리 남편이.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분명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럴까? 그럴 겁니다. 마님이 행복하시니까요. 윤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님이라고 부르지 마. 우리 부부잖아.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여보라고 불러. 돌쇠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응, 여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아기도 따라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눈 내리는 밤, 만약 떠났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돌쇠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물렀고, 윤 씨를 만났고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편견을 이겨냈고, 마침내 이렇게 행복을 찾았습니다. 머슴과 과부, 세상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선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세상은 신분을 보고, 체면을 보고, 소문을 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돌쇠와 윤 씨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고, 그 마음이 모든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머슴이든 양반이든 과부든 처녀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편견 따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안 된다고 해도 진심이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돌쇠와 윤 씨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